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네,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지난해 독일에서 전시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검찰이 LG전자 조성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자 LG 측이 억울하다며 당시 현장 CCTV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왜곡된 편집본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삼성과 LG 간의 진실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회사차를 이용해서 한남동 자체갑 도로를 무단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청에서 허가한 주차 공간이 아닌데도 차량 10여 대를 자택 주변에 불법으로 세워놓고 있다는 건데 현대차는 아직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설을 앞둔 요즘 인터넷에서 가짜 깁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명절 가사노동을 피하고 싶은 일부 며느리들이 이 가짜 깁스 붕대를 팔이나 다리를 다친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가짜 깁스를 사면서 평상시보다 매출이 몇 배나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튀김 요리를 할 때 기름을 10분만 가열해도 불이 날 위험이 크게 높아져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방본부의 화재 실험 결과 식용유를 가열한 지 10분이 지나자 기름 온도가 370도까지 치솟고 인체에 유해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판 올가미인가요? 자신이 반대하는 여자와 결혼했다며 아들의 직장 앞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60대 어머니가 결국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앞으로는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말고 찾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헌 공감과 미디어 소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세탁기 전쟁 2라운드. 이 소식으로 골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LG, 삼성 두 기업의 진실 공방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LG전자 조성진 사장을 자사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고소했는데요. 검찰이 조 사장을 기소했고 그러자 조 사장이 억울하다며 어제 낮에 네. CCTV를 전격 공개했어요. 네. 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상을 봤습니다. 이 시작은 작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독일 검찰도 수사를 들어갔었는데 이제 독일 쪽에서는 아예 불기소 처분을 해서 독일 쪽에서는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고 검찰이 그동안 뭐 어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긴 했지만은 여러 차례 좀 협상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측에. 근데 뭐 평행선을 달렸고 어제 드디어 조성진 LG전자 사장을 비롯해서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은 짤막하게 설명드리면은 독일 베를린 당신에 이 이제 조성진 사장을 비롯한 LG 측이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저기 어제 조성진 사장 측에서 올린 이제 영상인데 그렇죠. 그 삼성전자 이제 공개됐던 신형 세탁기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다면서 아예 이제 힌지 부분을 손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누른 거죠? 쾅쾅 눌렀다는 이제 표현인데 그게 또 관건이 되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당시 세탁기가 파손이 됐었고 그 힌지 자체로의 피해 금액은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명예훼손이라는 또 자존심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사건이 커지고 있는데 어제 검찰이 밝혔던 혐의 크게 3가지입니다. 재물 손괴 있었고요, 업무방해, 그리고 3번째 명예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수사가 들어갔고 여기에 대한 또 LG 측의 반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에는 이 조성진 사장이 세탁기 문을 열고서 두 손으로 아래로 좀 힘껏 누르고 있는, 지금은 이제 문을 열고 있는 열었죠.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3번째 접촉에서 아래로 문을 누르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 측에서는 이렇게 문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세탁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 예. 하는 일이다. 저렇게요. 네. 예.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 개발자들이 흔히 무게가 얼마나 견딜 수 있나, 하중을 견딜 수 있나 보기 위해서 예. 흔히 하는
행위다, 행동이다, 네. 테스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전 있는데요. 사장의 몸에 배 습관이다. 재미난 거는 삼성 측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CCTV만 보면 모든 네. 궁금증이 풀린다, 비밀이 풀린다고 자신했는데 거꾸로 LG에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런 지금 법원에 제출된 동영상 CCTV를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 뭐 증거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네. 뭐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예. 저 동영상을 삼성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거 말고 저건 편집된 것이고 다른 게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뭐 재판에 이제 우리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떤 장면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 장면만 봐서는 독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해를 할 수 있다, 불기소 예, 예. 처분은.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우선은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훼손할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 공개냐 아니냐와 관계는 없을 수 있지만, 네. 아까 그 행위를 보면 저게 그 일순간에 어떤 이 파손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행위가 특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점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 저거는 좀 고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텐데 예. 저거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실 그거는 청사 처벌하기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저 삼성, LG 두 회사가 네. 국민들한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애국심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좀 강요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 전시회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이 국내까지 끌고 들어와가 지금 1년이 다 돼 가도록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네. 저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국제적으로 누가 망신이냐? 세계 이 가전업계 1, 2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회사들끼리 저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싸움질을 하면 최근에 또 저거 말고도요. 그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쵸. 그 네. OLED, OLED. 그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또 소송이 붙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런 문제에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하고 네. 자꾸 그 국내 사법기관은 저걸 확산시키고 있어요. 뭐 둘 중에 하나의 사주를 받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이런 식으로 가서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보고 이런 논쟁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답게 양 기업의 최고 책임자들이 만나서 모양이 좋게 뭐 비공식적으로 사과할 예. 거는 사과하고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옳죠. 이렇게 해가지고 두 회사가 각기 이룰 게 뭐가 있습니까? LG와 삼성 두 기업 간의 그런 다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황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2년부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OLED 기술 유출 혐의 있었고요. 그리고 냉장고 용량 실험한다면서 삼성전자가 그 유튜브에다 그런 영상을 올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저게 떠들썩한 영상이었는데요. 예. 냉장고를 거꾸로 놓고 그렇죠. 누가 더 많이 들어가느냐 이제 논쟁을 해서 물을 붓기도 하고 컵에다 싣기도 하고 좀 치열했던 논쟁이 있었던 게 바로 저 냉장고 용량 소송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에어컨 시장 점유율이 또 누가 높냐 이걸 예. 가지고 티격태격 싸웠는데 우리 황 소장님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1년에 삼성전자, LG전자 싸움을 좀 보고 아예 저는 좀 지친 편이어서 이번에는 검찰이 아예 시시비비를 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소송들을 문제가 보면은 아니고. 늘 가다가 소송 취하, 늘 가다가 소송 취하. 그러니까 소비자들만 맨날 보다가 또 소송 취하네? 결론이 없이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저는 이런 62만 원 이런 소송가액을 가지고 이제 붙은 이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지만 아예 이번에는 중간에 멈추지 말고 뭐 1년이 걸리든 한번 끝까지 누구 쪽이든 손을 한번 들어주는 소비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자기들끼리 무슨 사장이 문을 부쉈니 안 부쉈니 이러고 앉아한 거죠. 네. 소비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 쓰다가 고장나면 AS 해달라면 그만인 거고요. 소비자들 끌어들이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보기 추하니까 대표적인 한국 기업들 그만 좀 하세요. 예. 보기는 추한데 5년 전쯤 제가 유럽 여행을 할 때 깜짝 놀랐는 게 뭐 한쪽 건물은 삼성, 한쪽 건물은 LG 광고가 네. 도배가 돼. 요즘은 흔한 일인데 그래서 그때 백색깔 참 뿌듯했죠. 네, 네. 뿌듯했고 그 두바이에 다리를 넘어갔는데 오른쪽에는 삼성 플래카드가 쫙 있고 왼쪽에는 LG 깃발이 막 그래서 뭐 허무했는데 어쨌든 뭐 백색 가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네. 회사니까 뭐 저렇게 싸우는 것도 역설적으로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네. 그나저나 온라인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네티즌은 굉장히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맞는 말이냐. 네. 그렇지만 결국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모두가 패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주차 갑질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회사 네. 차를 이용해 자택 앞 도로를 수년간 무단 전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예. 그 사진까지 이제 인터넷에 떴는데 그게 참 재밌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진을 차량. 좀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용산과 한남동의 정몽구 회장의 자택 앞입니다.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흰색 실선으로 주차 구역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 10여 대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현대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수상한 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번호판이 자막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데 23587 땡땡으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모두 다 달고 있다고 합니다. 즉 현대의 기업차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연락처도 없고 그리고 차량 앞 유리에 현대차 사옥 주차증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좀 약간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저게 지금 않을까요?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한남동 유엔빌리지 2길 저쪽 이제 고급 단지들에 네네. 쭉 있는 길들인데 예. 저기 지금 선이 그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선이 실은 임의로 그은 구역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저 자체는 그러니까 거주자 네. 우선 주차 구역도 아닌 건데 예. 선을 일부러 긋고 차들을 저렇게 쭉 그냥 버젓이 주차를 해놓은 건데 저기 네. 움직이는 차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게 정몽구 회장의 자택을 뭐 보호 아닌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뭐 방어막이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네. 나오고 있고요. 저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처분을 해야 되냐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무단 주차 아닙니까? 네. 무단 주차에서 과태료 4만 원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단독 보도에 따르면 4년 이상 저 차들이 저렇게 이 정몽구 회장 주택 앞을 이렇게 엄호하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뭐 근데 고지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난 건 다음 뷰나 뭐 여러 가지 네, 로드뷰 있죠. 로드뷰를 보면 예. 저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이동이 없었다는 건데 참 네, 사진 보니까 2011년부터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불법 주차를 그냥 쭉 4년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과연 불법 주차료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우선은 뭐 주차 시점이나 이런 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뭐 지금부터 역산해 가지고 계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저게 이제 뭐이 형법적인 문제 이런 거보다도 이 양심의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문제를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선을 그었다고 하는 거는 저 선을 그은 주체가 만약에 또 이제 현대 측의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공권력 그건 엄연한 예, 불법이죠. 불법이죠. 예, 불법이죠. 이게 저거는 이제 그 아까 점용료 주차료 말고 네. 점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공의 토지, 네. 공공의 토지를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되는데 그거를 쓰게 되면은 그 임차료처럼 네. 점용료를 내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건 주차료하고는 다른 문제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건 단순하게 주차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네. 오히려 이제 토지를 무단 점거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 계산을 해봤는데 2시간마다 불법 주차 티켓이 발부되잖아요. 네. 네, 활발하게 하면 그렇게 과태료가 돼요. 4만 원이고 네. 네. 그러니까 하루에 24만 원이에요. 하루에. 예, 그걸 4년 계산했더니 네. 한 대당 3억 5천만 원. 그 10대 열 아닙니까? 대입니다. 열 대면 네. 35억 원을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용산구청 이야기가 예. 정말 웃기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이면 도로를 우리가 다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가지 않아서 어떻게 단속을 못했다. 네. 마치 몰랐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건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용산구청의 그 이 재벌 회장 일가의 가옥을 앞에 도로 무단 점유를 갖다가 구청은 그걸 갖다 사실상 묵인한 거. 묵인했고 네. 거기에 또 임의로 자기가 주차 구역을 그어서 그 사실 이면 도로가 중앙 차선은 없지만은 이 2차선 아닙니까? 왔다 갔다. 그렇죠. 저걸 갖다가 사실상 1차선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기자들이 사진 찍지 말게 하려고 하거나 사생활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앞에 차 대놓고 혹시 시위하려고 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 구청에서 저렇게 한 행위는 일단 구청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주차료도 아끼고 있는 이 현대차 그룹이 강남구 삼성도 한국전력 부지에 세금 부담도 덜게 됐다.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네. 얘기입니까? 10조 원 주고 이제 땅 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현재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그래서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단기 수익의 80%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임금을 올려주든지 뭐 배당을 해주든지
근데 실은 그 투자에 땅을 산 것은 허용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라고 보기 때문에 땅 산 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데 네. 공교롭게도 뭐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번에 10조 원 중에서 8조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업무용 토지니까 투자로 인정해 주겠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유권 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10% 이제 과세를 물게 되니까 8조에 10%, 8천억 정도는 세제 혜택을 이번에 보게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테크의 새로운 틈새 시장, 세관 공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강 들어보지 대표님?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재원 아나운서가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손쉽고 저렴하게 알짜 명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날만 손꼽아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에서 함께 보시죠. 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오늘 알려드릴 비법은 명품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는 세관 공매입니다. 해외에서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밀수품이나 면세 한도를 넘겨 세관에 압수당한 고가의 물품을 세관이 주최하는 공매를 통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건데요. 명품 가방이나 의류, 콘약과 위스키, 공장 설비 등 공매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도 참 다양합니다. 공매는 세관별로 1년에 5번 열리는데요. 한 번 열릴 때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6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물건의 가격이 10%씩 차감되기 때문에 정가보다 최대 50%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공매식이나 공매 물품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메뉴 중 이 공매 공고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때마침 바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천공항 세관의 제1차 공매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공고란을 미리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세관에 직접 방문에 참여하거나 관세청 포탈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세관 공매의 경우 개인은 품목당 3개까지 공매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공매에 참여할 때는 입찰금의 10% 이상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내일은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설 신풍속도. 네, 홍동백서, 오동육서, 자포우회, 조율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네. 알지 모르겠습니다. 차례상 차리는 위치라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차례상 차리는 법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년이면 정말 차례상도 변합니다. 차례상에 뭐 피자나 바나나 올려도 되는지 아니면 술 대신 커피 올리면 안 되는지 궁금하셨죠? 이름하여 신홍동백서 얘기해 드릴게요. 보통 차례상은 이렇게 5줄로 차려지는데 제일 윗줄, 앞줄에는 밥과 국, 식사류인 밥과 국, 탕이 오르게 되고요. 2열에는 제사상의 주 요리가 되는 구이나 전이 오릅니다. 3열에는 부요리라고 할 수 있는 탕류가 오르고 4열에는 나물과 김치와 포 같은 것들이 오릅니다. 5열에는 과일과 과자 등 후식에 해당하는 것들이 올라갑니다. 이 중에서 반드시 절대 대체 불가인 것은 밥과 탕과 나물류입니다.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는 거, 밥, 탕, 나물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피자나 치킨 올려도 될까요? 현대의 별미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으로 해서 차례상에 올려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피자 같은 경우에는 뭐 넷째 줄이나 아니면 떡이나 한과가 위치하는 자리에 놓으시면 되고요. 술 대신 커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후식으로 반드시 차를 마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귀해서 술이나 숭늉으로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차례의 첫 절차에서는 술을 올리고 마지막에 후식의 의미로 이 커피를 올려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나 파인애플, 이 같은 외래 과일은 홍동백서와 무관하게 과일 자리면 아무데나 올려도 좋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과일 말고도 뭐 석류나 유자, 참외, 귤 같은 과일들도 이 과일 자리에 올랐다고 하네요. 네, 어떻습니까, 황 소장님? 좀 예의범절이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저런 어떤 전례 규범에 남기면 되고요.
우리 그 조선 시대 때 저런 정도로 상을 차려서 먹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도 안 됐을 겁니다. 네. 극소수만이 누려오던 그 계급 문화죠. 네. 근데 저게 이제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다 저런 어떤 제사상을 치르게 된 거는 제가 봤을 때 4, 50년 내의 풍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그동안에 참 못 살다 보니까 과거에 양반들 극히 종갓집에서 일부 치르던 풍속을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그것이 차례상의 전범이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 유교의 그 그러니 중국에서도 저런 제사상 안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하는 시대에 맞게요. 명절에도 가족들이 좋아하는 편한 음식 시켜서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요즘 뭐 부모님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들 효도도 안 하면서 뭐 제사상을 갖다가 차려가지고 자기들 먹으려고 그렇게 개고생을 합니까? 개고생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변하는 시대에 맞게 편하게 삽시다. 저기 이제 네. 이 가족 내에 이제 권력 구도도 표시가 되는데 저게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이제 어른이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안 세일대로 쭉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보고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게 과연 이제 조선조부터 내려오는 가족 내의 권력 관계를 표시하는 제사상 차리기 자체가 네.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권력도요. 네. 가족 내에. 부모가 돈이 있을 때 며느리도 저런 거 하고 하지. 요즘 부모가 물려줄 돈도 없고 가난하면요. 며느리도 통제불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 황장수 소장께서 네. 좀 위험한 단어를 쓰셨는데요. 고생하신다고. 근데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네. 아무래도 수많은 며느리들인 것 같습니다. 가장 네. 큰 부담일 텐데. 예.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네. 가짜 기부스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네, 지난 추석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네. 가짜 깁스, 며느리들이 구입한다는 거 제가 한번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지금 엄지손가락을 넣는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틀을 먼저 제 팔에 맞춰놨는데 이런 식으로 팔에 끼운 다음에 그냥 붕대를 감기만, 잡고 네. 네, 이렇게 말아주면 손쉽게 깁스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네,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혼자서도 되네요. 예, 혼자서도 되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아. 말아주면 손쉽게 깁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게- 진짜 이게- 깁스 같죠? 아니 근데 방송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르쳐 드리려는 건 우스갯소리처럼 아닌데. 들리지만 실제 예. 이게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어. 예. 설 앞두고. 더 재미난 거는 예.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말을 좀 드리려고 네네. 하는데 지금 저 깁스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저게 추석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실은 올 1월 1일 때 예. 정점을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저걸 또 하고 가면은 아마 시어머니가 이미 눈치를 채셨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다리까지도 기부스를 아예 진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은 훨씬 더 비쌉니다. 다리까지 하면. 근데 요즘에는 이 깁스를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반격이라고 해서 시어머니들도 구입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나도 다쳤다. 나도 일 못하겠다라고 그러면 밥을 한다는 누가 합니까? 거죠. 손은 누가 키웁니까? 글쎄요. 그만큼 명절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명절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 한번 어떻게 명절 증후군 증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네. 변비라든지 예. 굉장히 많은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역시 네. 예. 소화 불량과 복통과 설사, 왠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32%고요. 몸 여기저기가 쑤신다. 근육통과 관절통 25%입니다. 그다음에 짜증, 무기력, 심리적 증상 23%나 되고요. 이거 좀 복합적으로 아니 오는 경우도 유일한 있는 것 여성분인데 같아요. 왜 저런 증상이 생기죠? 그냥 네. 왜라고 과학적인 어떤 설명은 사실 좀 불가하고요. 시댁에 가면 그냥 저런 시댁에 증상. 갈 생각을 하면 뭐 그렇다는 며느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노동에 아니고요. 관한 문제가 아니라요.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스트레스인 그런 어떤 그렇죠. 상황, 네. 가족들 간의 관계가 보고 거기에서 나누는 이야기와 또 평소에 이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평소 이 스트레스가 있다가 명절 때 보는 게 고역인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그 발표된 다른 기사를 보면 예. 사위가 처가에 가서 한 가족처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남성도 한 5, 6%, 여성도 그 정도로 나온.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사위가 처가에 가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라고 어제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설명절이 끝나면 아마 남편분들이 가가지고 또 소화불량이다 이러지 않을까. 모두 다 아프네요. 네, 다음으로는 설 주의보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설 기름주의보입니다. 아무래도 명절에 2, 3kg씩 는다,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벌써부터 있으신데요. 음식들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 기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기름이 조금 위험한 측면이 좀 있다고요? 네, 그래서 뭐 촬영 동영상도 지금 유튜브에 많이 돌고 있는데 이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아차 싶어가지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영상 있으면 한번 좀 볼까요? 250도씨 뭐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예. 아, 바로 이런 실험 영상인데요. 예. 식용유 250ml를 냄비에 넣고서 가스불을 켜봤습니다. 불을 켠 지 지금 2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기름의 온도가 한 180 정도까지 치솟았다고 하고 10분이 지난 뒤에 370도에 이르면서 불이 저렇게 활활 붙었다고 하죠. 그래서 초보주부들 같은 경우는 저럴 때 바로 물을 붓게 됐는데 예. 네. 100% 화상입니다. 그러면은 불이 뭐 3배, 4배로 커지기 때문에 예. 그냥 가장 오히려 피해 있던가 조심스럽게 불을 끄던가 하는 이제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런 불인 경우에는 우리 요새 가정에도 분말 소화기를 많이 소화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써야 됩니까? 근데 이제 분말 소화기를 쓰는 경우에도 저거는 불이 잘 안 꺼져요. 안 꺼지는 이유가 기름이 계속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기름이 계속 처음에 이제 분말이 덮여 있는 때는 꺼져 있던 것처럼 보이다가 그 사이로 다시 불길이 다시 올라오죠. 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제가 이제 알기로는 뭐 스프레이식 소화기나 뭐 그런 이제 저런 걸 끄는 다른 이제 소화기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기약 한 것처럼 이제 스프레이형으로 나오는 아주 간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비치해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해 설날 연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137건 가운데 네. 18건이 이렇게 기름으로 음식물을 음식을 조리하다가 조리하다가. 네. 발생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죠. 올 설 연휴에도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름주의보가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름으로 만든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칼로리주의보입니다. 네. 칼로리가 설날 음식들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소갈비찜, 떡국, 동태전, 동그랑땡, 잡채 모두 다 설에 저희가 내일 모레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죠. 보시면 소갈비찜, 밥 3공기 반이고요. 떡국 반 그릇이 밥 2공기 반이고 동태전 겨우 3조각 먹었을 뿐인데 밥 1공기라고 네. 합니다. 네. 이 정도면 하나 정말 빠진 뭐 게 있습니다. 예, 소폭 한 잔이 밥 한 공기입니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술도 굉장히 칼로리가 높다. 일일 아마 권장 칼로리량이 뭐 2000칼로리라고 나왔는데 아마 성인일수록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20대에서 40대 이후 이건 오히려 이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 1600에서 1800칼로리 정도 되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폭 한 잔에다가 동태전 3개 먹고 갈비찜 하나 먹어버리면 한 끼에 이미 도달을 하게 되니까 이 체중 관리에도 많이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후회하지 마시고요. 나온 예. 배 보고 좀 예. 식사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설 귀향길이 악몽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뜻밖의 자동차 고장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블랙박스 때문에 배터리가 더 빨리 방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황색 기자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죠.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이제 운전자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문제는 CCTV 기능까지 탑재된 블랙박스가 자동차 배터리로 가동되다 보니 쉽게 방전된다는 겁니다. 특히 외부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배터리 소모가 많아서 방전되는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운행한다면 커버가 돼요. 제가 방전율만큼 운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얘를 충전을 했어요. 문제는 얘는 방전하는데 얘는 충전을 시동을 안 걸어주면 얘가 아웃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귀향길에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정비소에서 배터리의 상태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설 귀향길을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것은 타이어의 공기 압력입니다. 자동차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다 보면은 타이어에 못이 박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인 운전자들은 이를 잘 모르고 계세요. 바람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이어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은 아무래도 기름이 좀 더 많이 소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방문해 정확한 타이어의 압력을 측정하고 차량에 맞는 수준으로 보충해줘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하면 타이어 압력을 비롯해 간단한 자동차 점검과 함께 각종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비소에 갈 시간이 없다면 스스로 자동차 보닛을 열고 최소한 냉각수와 워셔액 등을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황승택입니다. 곡절 끝에 이완구 신임 총리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반란표는 누구?
이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몇 분 뒤면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공간에 첫 출근합니다. 네. 그 연결이 되면 한번 연결해 보겠고요. 예. 근데 어제 그 의회를 보면 네. 총회를 보면 반란표가 상당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 7표 이상이라는데 7 플러스 알파죠. 네. 알파는 야당 내의 찬성표가 알파가 될 텐데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청문 과정이 좀 길었죠, 사실은. 네. 언론 청문이 한 번 있었고 국회 청문이 있었는데 청문 과정에서 이제 이완구 총리가 이번 내상에 비해서는 저는 좀 작게 나왔다. 그래서 네. 역설적으로 보면 뭐 새누리당도 자유투표를 맡겼는데 그동안 당청 관계가 썩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10표, 12표 뭐 이래 보면 뭐 나올 정도가 나온 거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에 또 반란표를 따지면 더 많을 수도 7 있다는 플러스 얘기죠. 알파니까. 네, 7 그렇죠. 플러스 알파. 알파니까 만약 새정치연합 반란표가 10표가 났으면 7표의 반란표가 나온 것이고 예. 20표가 났으면 27표가 나온 것이니까 최소한 새누리당에서 7표 플러스 알파가 있죠. 반란표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의화 국회의장과 네. 유승우 소속, 원래 유승우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고 본인이 찬성을 던지겠다고 아마 입장을 전달한 걸로 네. 보이는 네. 분이에요. 그러면 9표가 반란표가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 무효표가 그 5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가라고 써놓고는 뭐를 글자를 갖다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게 그렇게 된 게 3개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무효표 5표도 결국은 어쨌든 저기 나오는 것처럼 예, 반대인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게는 보면 14표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서 만약에 야권에서 몇 명이 찬성을 했다면 그 숫자만큼 반란표가 또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는 겉으로는 지금 조용한 찻잔 속의 태풍처럼 뭐 통과되고 끝이 났지만은 여권 내부에 새누리당 내부에는 거대하게 좀 날려보자라는 음모가 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20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반란표를 내는 그 이제 종류가 어떤 사람은 이 무효표를 만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하고 그랬지만 왜 새정치연합 안에서도 이 중천권 의원이라든지 최소한 그렇죠. 그 한 6표에서 10표 정도 이상은 네.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권 내부에 일정하게는 어제 우리가 조금만 조용히 투표에 참석해서 야권이 투표에 참석해서 재적수만 늘려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반대표를 한 20표 이상 던지면 부결될 수도 있다라는 흐름이 있었다고. 저는 좀 네.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제 그런 그 분석이 가능하려면 여권 내 그 반대 성향의 기류가 어떤 움직임, 네. 생각을 같이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히려 저런 표의 분석을 하다 보면 이 개인적인 성향, 예를 들어 뭐 이완구 총리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친소 관계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다거나 또는 전체적인 흐름과 관계해서 나는 이걸 소신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판단의 결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움직임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소신 투표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 공개적으로 좀 반대 의사를 비췄던 네. 친인 이명박계 그렇죠. 좌장인 예, 예. 이재호 이재호 의원 의원. 어떻게 반란표를 던졌을까요? 저는 그분이 대의를 지향하는, 네. 대의는 대의를 지향하고 소위는 소리를 지향한다 이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100% 반란표 던졌을 거라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어제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안 보였냐? 어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직적으로 반란을 하다가 쿠데타가 불발에 갔다 이러면 만약에 오늘 통과되고 나면 여권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네. 근데 만약에 어제 저 반란표가 나와가지고 통과가 안 됐다라고 만약을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김무성, 유승민 지도부가 사퇴당하면서 오늘 대통령이 개각이니 뭐니 다 무산되면서 한마디로 여권 전체가 레임덕으로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어제 그런 일정한 시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찬성표가 148표. 네. 굉장한 접전이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예요. 일각에서 정의당 5명, 참가하지 않으면 합류하면 어떻게 되겠냐 했는데 실은 5명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 5명 플러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출석 안 한 5명이 또 있습니다. 이 5명 플러스 무효표 5명. 만에 하나 이 15명이 합류해서 절반만 이 반대를 던졌다면은 실은 부결이 됐을 정도로 굉장한 접전이어서 물론 투자도 마찬가지고 후회라는 거 없고 돌아킬 수는 없지만은 정말 그 정도로 뜨거운 접점이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충격 받는 것보다 워낙 절체절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또 이완구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워낙 흠집이 많이 났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안도희 뭐 용궁 갔다 왔다 그러죠. 네. 안도희 좀 용궁은 좋은데 아닙니까? 가슴을 좀 쓸어내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 첫 작품이었는데 네. 비교적 지금 뭐 여론도 뭐 국민 일반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부정적 여론이 다수였는데 이 와중에도 어쨌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당청 관계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유승민 대표의 첫 작품이 비교적 성공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쪽 총리로 시작한다는 여론이 상당한데 어떻습니까? 이 반쪽 총리란 표현 적당한가요? 일단 드러난 거에 원래 보면 원래 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대독 총리, 의전 총리 해서 반쪽이 아니라 4분의 1쪽밖에 안 되는 자리입니다. 실세 장관보다도 못한 게 총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총리가 언제 한국에서는 항상 총리 바뀔 때마다 책임 총리 이야기하고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냥 언론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거고요. 한국에 원래 총리 자리는 별로 의미는 없었습니다. 네. 다만 유한구 총리를 내정하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자기 대권 주자라든지 또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책임 총리처럼 이 재청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높아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저도 네. 황소영 말씀 동의하는 것이 차제에 정말 총리가 필요한지 한번 대통령 중심지에서 총리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막 국론이 분열되고 한다면 저게 과연 필요한 자리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네. 필요한 자리인가? 네. 이 자리에서 개헌 논의가 나왔는데. 네, 이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라고 불러야 할 텐데 그런데 이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의혹을 들추려는 자와 해명하려는 자의 싸움이 정말로 치열했는데 이번 총리 청문회 저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등시로 본다면 상한가와 하한가. 달린 사람 있을 텐데요. 한 명씩 저희가 앞에 준비해드린 보드에다가 집어주시죠. 한번 네. 이름을 좀 써봐 주시겠어요? 상한가부터. 네, 먼저 상한가부터 예 써주세요. 과연 자. 누가 누구를 뽑을지 저희도 궁금하네요. 네, 이완구 신임 우리 총리가 정치구단 네. 닉네임을 달고 나온 우리 황장수 소장님 기대가 되고요. 네. 그 히든카드 부상일 변호사도 기대가 됩니다. 잠시 뒤 신임 총리가 공관에 첫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의 모습도 저희가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황장수 소장님하고 정철진 칼럼니스트가 똑같이 네, 강희철 네, 충청 충청 향후회 향후회장. 명예회장을 꼽아주셨습니다. 명예회장이요. 네, 그런데 상한가를 좀 준 정정을 거죠. 하나 해야 될 부분은 이분이 충청 향후의 명예회장이 아니라 충청 향후의 강서구 연합회 명예회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예. 직함이 예. 네, 직함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본인이나 되겠네요. 주변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분을 상한가라 했는가 하면 뭐 이 상한가라 베스트라고 해서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좌우간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총리 인준에 대한 찬성 반대의 여론이 충청권에서부터 이렇게 촉발을 시킨 12일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지역 네. 이 충청도를 무시한다라는 지역 민심을 갖다가 촉발시킨 그런 계기를 갖다가 청문회장의 생중계하에서 제공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무명 인사에서 국회의원 한 청문위원, 야당의 청문위원 한 6명을 능가하는 이 솜씨를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이분이 가장 뜬 인물은 맞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라는 거 말입니다. 정치력이 과연 학습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타고난 DNA로 이게 정말 갖고 있는 것인가에 이제 그런 생각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은 이제 청문회 당시에 이 강희철 회장을 보고선 국회의원들을 상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네. 아, 이분은 정말 타고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대사 중에서 호남 이제 발언으로 갑자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에서 총리 나오는데 호남 분이 발언하시네. 예, 다 의원들 다, 예. 네. 네. 잠시만요. 지금 이완구 신임 총리가 서울정부종합청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임 총리로서 첫 출근을 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죠. 네, 뭐라고 말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반쪽 총리 우려 있으신데 책임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는데 그냥 딱 간단히 인사만 네. 마치고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겠다라는 열심히 말을 하겠다. 썼지만 반쪽 총리 우려 있는데 어떠십니까? 라는 얘기에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다소 쓴 네. 웃음을 네. 지으면서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는 밝은 모습으로 네. 일단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갑자기 지역색으로 바뀌고요. 의원들한테 여기 있는 분 다 호남 총리분이네 또 호남 의원들이네 한다가 지적을 받습니다. 그럴 때 네네. 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판을 예. 갖고 노는 솜씨가 청문회장을 갖고 놀았다. 갖고 놀았죠. 그러니까 아, 네. 국회의원 분들 자체도 정치인인데 실은 이 생활 속의 정치인 정치보다 강희철 회장이 오히려 다 진짜 리얼 직업 정치인들을 압도했다. 그래서 네. 저는 상당히 좀 높게 봤습니다. 그 부상일 변호사님은 네. 정문원. 저는 네. 이제 정문원 그 새누리당 네. 그 청문회 간사를 뽑았는데요. 네. 이 뽑은 이유가 뭐 이분이 뭐 혁혁한 이제 공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와 그 의결까지 가는 이 타임 스케줄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그 첫 단추인데 그것을 뭐 야당 쪽에서는 뭐 일종의 자기들한테 얘기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긴 네. 하지만 네. 그래도 그 단추부터 처음 잘 끼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회의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느냐. 아, 그래서 이 그렇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간사 역할이 뭐 제대로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상원 진선미 소장님. 상한가 저는 없었는데 굳이 하라 하니까 진선미를 뽑은 게 정치인은 자기 부고 외에는 유명해지는 게 좋다. 언론에 나는 게 좋다. 네. 내 죽었다는 기사 외에는. 그렇게 네. 진선미 의원이 비례대표죠. 비례대표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구를 갖고자 합니다. 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인지도를 높인 뭐 잘했다기보다는 이번 뭐 의원이 좀 진선미 이렇게 의원이 아닌가. 굉장히 뜬 스타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예, 뭐 네. 어쨌든 진선미 의원이 이완구 제일- 저격수로서 예.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때문에 가장 득본 사람이 진선미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금 표결 전의 모습인데 진선미 의원 지금 머리에 하얀 핀을 꽂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심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를 했다는 건데 청문회에서 진선미 의원의 발언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그 장소를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는 것을 다르게 얘기한 거죠.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도 반성하지 않으시고 잘못했다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건 다 기억하시고 잘못된 건 그 오래됐다고 얘기하시고 유리한 건 50년 전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부분 기억 장애이신가요? 아니, 기억을 한 게 아니고. 네, 그럼 이번에는 워스트 인물, 하한가를 기록한 분은 어떤 분인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상한가 인물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박상한 소장님, 진선미 의원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철진, 그리고 황장수 평론가께서는 강희철. 이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상한가로 한 표를 던졌던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또 여기는 하한가로 네, 황 소장님이. 황 소장님. 예, 이거 심호상중이신데 대단히 네. 죄송합니다만 저는 진선미 의원이 그 가져온 서류 중에 네. 그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정년인가 뭐. 네네. 예. 그런데 그 이제 아들인데 네. 부인이라고 그렇게 계속 추궁을 하다가 네네. 나중에 그 70년생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머쓱해진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서류를 가져와 가지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중개하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 연도라든지 주민등록 번호를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다 알 수가 있었을 네.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부실하게 갖다가 함으로써 준비를 했다. 사실은 미흡했다. 잘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그거 하나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준비하는 태도가 엉망이다라는 것처럼 비춰지게 했기 때문에 이 워스트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상일 변호사께서는 정청래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뽑아주셨나요? 물론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분이 워스트가 아니라 베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정치나 아니면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 전국의 초점을 완벽하게 흐려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이 기능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형해화했다고 할까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워스트 의원으로 뽑았습니다. 지금 윤리위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도 그런 나오고 얘기도 있고요. 있죠. 네, 예.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두 분은 똑같은 인물을 지금 써주셨는데 야당이 청문위에 숙제를 안게 됐죠. 충청민심을 네. 달래야 될 숙제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충청도 분들이 열받게 되는 게 이게 맞을 겁니다. 아마 아까 강희철 정인 나왔을 때 네. 형편없는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네. 연세도 훨씬 많으신데 공분을 자아낸 충청도. 네. 그래서 좀 당에 굉장히 부담을 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워스트이기도 하지만 좀 미스테리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번 이완구 총리 이제 녹취록 촉발된 게 김경현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현 의원이 주도권을 잡고 한국일보한테 받아서 이걸 KBS에다 주고 했었으면은 청문회장에서 저 같으면은
주도권을 잡고 막 밀어붙인다던가 어떤 뭐 스타가 된다던가 그럴 의도, 그러니까 그런 분명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정작 청문회장에서는 이경영 의원은 너무나 조용하게 묻히는, 그러니까 이게 녹취록 파문이 너무 커서 스스로가 좀 자제했다고 봐야 되는지, 그럴 바야 왜 그걸 했는지, 했으면은 쭉 밀고 나가는 게 또 어떤 뭐 정치인으로서의 또 자세일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였다 해서 이제 김경영 의원을 뽑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국무회의 이후에 개각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 포함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게 청와대의 전언으로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자, 개각 얘기 짧게 하도록 할게요. 어느 만큼? 아니 뭐 속일까요? 어쨌든 뭐 설 전에 뭐 이제 오늘 장관들은 한다는 얘기고 비서실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이제 비서실장에 대한 청와대의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누가 되냐에 따라서 뭔가 이제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실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뭐 벌써 통보했을 거고 정해놨을 건데 뭘 아직까지 다른 내용을 갖다 비서실장 관련해서는 네. 전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올 정도라면 네. 예를 들어 오늘 하면 안 되죠. 그건 설 지나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없다고 하면 되는 거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해놨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해놨으면 예를 들어서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왜 또 짤끔짤끔 해가지고 이 뭡니까 오늘은 개각을 가지고 한번 이벤트 하고 내일쯤은 또 뭐 비서실장으로 한번 이벤트 하는.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따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네,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청와대는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무슨 개각이나 비서실장을 누구를 갖다가 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확 좋아져가지고 이 전국이 회복에 이 주도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냐 비서실장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대통령이나 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노선이 중산층과 서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쪽으로 정확하게 핀셋으로 찍어서 해결을 해주는 쪽으로 가는 어떤 방향이 돼야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다시 전국 주도력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설 민심에 반영될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면 그것이 지지율을 올릴 것이다. 이런 공학적인데 몰두 안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저도 지금 거명되는 분 정도 가지고 뭐 어쨌든 반전의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 소장 말씀에 동의를 하고 향후 이제 새롭게 개혁을 해서 정책 지향성을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의외로 지금 비서실장 인선의 난항을 돼 있는데 지금 발표를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겪고 있을 수 있다. 당장 이제 권영세 장관만 하도 내년 총선 출마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고심 중에 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결정되지 않았을 네, 가능성도 네,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국제시장이란 영화가 극장 가서 요즘 굉장히 인기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근간을 이룬 게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 구성된 지도 50년이 지났다고 됐죠. 합니다. 이제 수출 지원을 통해서 창조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정훈 기자 리포트 보시죠. 미국, 유럽 등 해외로 수출할 포장기계 제작에 직원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이 업체는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을 고민했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몰라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수출에 물꼬를 텄고 이제는 매출의 절반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만들어준 그 프로세스대로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할 결과 2011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20%였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메이트 수출지원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수출지원단은 산단공과 유관기관이 수출을 원하는 기업에 1:1 맞춤 분석을 제공하고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 수출 노하우도 전수해주는 사업. 지난해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는 36개 전국 국가산업단지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내수보다는 글로벌 시장으로 개척을 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국내 산업단지 조성 50년, 산업화 주역에 이어 수출을 통한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정훈입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소식 짚어봤습니다. 설 준비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